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간 종합 뉴스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는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새로운 구청장을 뽑게 되는데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정당별로 짚어드리고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강서구청장에 도전해봤던 인물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입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했고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나선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 걸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김진선 현 강서병 당협위원장입니다.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결정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동현 전 강서구의원입니다. 삼선 구의원 출신으로 역시 지난 지방선거 때 강서구청장에 도전했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대당에서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어서입니다.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2년 만에 강서구청장 자리를 빼앗긴 더불어민주당. 벌써부터 전현직 서울시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먼저 경만선 전 시의원, 10대 서울시 의회에서 활동했고 민주당 서울시당 교육특별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현 시의원입니다. 10대와 11대 재선 서울시 의원으로 한양여자대학교 정교수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시의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서울시 의회에서 활동했고 시민참여광장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장상기 전 시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됩니다. 10대 서울시 의원을 지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직 구의원도 출마가 점쳐집니다. 5대와 8대에 이어 9대 강서구 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동철 강서구 의장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대 양당의 대결이었던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소수정당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권수정 현 강서구 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10대 서울시 의원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경력이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도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 21대 민중당 강서병 국회의원 후보였던 권혜인 한의사.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출마했던 이미선 현 강서양천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군에 모두 3명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먼저 박상구 전 서울시 의원입니다. 10대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4선 강서구의원 출신이며 강서구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송영섭 전 강서구의원도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결정한 상태입니다. 3대와 5대, 6대, 8대 강서구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강서구의장으로 잠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섭 전 서울시 의원입니다. 강서구의원을 3번 지냈고 서울시 의원도 2번 지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군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8명이 됐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내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처럼 많은 이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만 악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상당수와 추석 연휴 등이 겹쳐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자신을 알리는 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11일 치러지는데 9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 9월 28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하루 뒤 또 공휴일이 찾아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상당수와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겹치는 상황입니다. 후보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한 인사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만큼 추석 연휴와 연이은 공휴일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이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청장을 잘못 고용했기 때문에 다시 치르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절차라고 보시고요. 지역 유권자들이 좀 더 꼼꼼하게 깐깐하게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좀 선택해주는, 고용해주는 그 공약을 고용계획서라고 보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9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10월 6일과 7일 사전투표를 치르고 10월 11일 본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서울시 의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서울시 의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한 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정 의원은 공식 조사 자리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위원 간담회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밝혔습니다. 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술 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비위 의혹을 둘러싼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듣는 자리. 하지만 정작 정 의원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 공식 회의가 열리기 전 위원 간담회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의록이 남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의원은 공식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말을 남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에게 제기된 성비위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윤리특위에서는 2차 회의까지 당사자의 주장 말고 드러난 게 전혀 없는 상황.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의혹의 실체는 물론 정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문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심판 결정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문을 다 본인이 공개를 한 건 아니고 결과 내용은 품위손상 위반으로 그 결과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비위가 아니라 하는 부분은 본인 주장에 의해서 들은 걸로만 밖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윤리특위는 오는 6월 12일 예정돼 있는 시의회 본회의에 간담회 등 2차 회의까지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 여부는 결과 보고서 채택 이후 품위 손상에 대한 추가 제보 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서준입니다. 동대문구의회는 구청 측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구청장의 공약 사업과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량리 일대 환경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감에서 문매를 맞은 문화행사 관련 예산도 증액 편성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동대문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은 1,381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총 9,560억 8,716만 원으로 기정 예산 8,179억 5,618만 원보다 1,381억 3,0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현안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선 특히 하반기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지는 청량리 일대 환경정비와 바퍼 안전망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바퍼 관련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통학로 방범용 CCTV 설치와 스쿨존 정비, 도로 정비 등에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고 추가적으로 서울시에는 46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신청해 준 상태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겼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 사업과 기후 변화 대응 추진에 각각 2억 8천만 원을 포함해 패션 봉제 지원 센터 조성과 청량리 일대 환경 개선 사업까지 모두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가운데는 행감에서 질타가 쏟아진 문화재단과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 사업 운영 예산을 비롯해 청룡문화재와 문화재단 행사 관련 예산 수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동대문구 의회는 구가 상정한 1,38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오는 21일 관련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중구 신당 5동과 동화동 일대는 지난 2021년 서울시 공모에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그동안 개발 움직임이 더뎠던 곳입니다. 구청 측은 신당 5동 모아타운 2구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계획과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 관내 대표적인 저축노후 주거지인 신당 5동 일대. 신축, 구축 건물이 뒤섞여 있고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중구의 기본 구상은 신당 5동과 동화동 일대를 모아타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당 5동 2구역은 7층으로 제한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모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2만 6천여 제곱미터였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23만 2천여 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져 15층 이상도 가능해집니다. 도로폭도 기존 최대 8m에서 12m가 가능해지며 다산 어린이공원에 지하 공간을 연계한 주차장 조성도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당 5동하고 동화동 일대는 굉장히 저층 주거지역으로서 특별한 개발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장 적합한 개발 수법인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주거 환경을 좀 정비를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신당 5동 동화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은 대상지 선정 이후 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는 향후 신당 5동, 동화동 일대 모아타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오는 6월 8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다산 어린이공원에서 모아타운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지난 3월 이른바 코드 인사 채용으로 논란을 빚은 동대문구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프로그램과 센터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문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집니다. 수능은 2명, 3명 지금 3, 40명, 100명 쓰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그렇게 많이 발랐는데 녹음실이 있었어. 그거 엉망이야. 저희는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를 믿었다가 100몇십억을 허공에 거의 그냥 바닥에 버린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더 믿을 수 없습니다. 센터는. 죄송하지만. 답심리 촬영소 사거리 일대를 명소화한다며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영화의 거리와 미디어 아트센터 조성 사업. 일대 거리에 영화 벽화와 보도가 정비됐고 문화회관은 전시실과 방송국, 미디어실 등 첨단 장비가 갖춰진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도 100억 원. 하지만 일평균 이용객은 80명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제2의 봉준호 감독을 키우겠다는 센터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은 문제로 제기됩니다. 실버데이, 또 아까 장수사진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일반 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관에 중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과연 이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행사일까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대문구는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며 개선해 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전문인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도 이제 이번에 조금 더 이제 PD도 뽑고
조금 이제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정착 단계에 못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 새로 발굴하고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행감장에선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 센터장의 채용은 자기 식구 채우기식 보은 인사라며 처신을 지적하는 날선 질의도 더해졌습니다. 심의를 해서 외부에서 선발한 문화재단 이사장하고 미디어 아트 센터장하고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소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이런 행위들이 당연히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렇죠. 공무원 우리 유관 기관으로서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설립 1년도 채 안 돼 여러 문제점만 드러낸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 센터. 내실 있는 운영 성과를 보여주는 일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진주입니다. 서울시와 성동구 삼표 산업이 함께 삼표 레미콘 성수공장 유휴부지 임시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달 31일 맺었습니다. 해당 부지를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전까지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과 잔디광장, 주차장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철거된 삼표 레미콘 공장. 해당 부지는 22,800제곱미터, 축구장 약 3배 면적으로 현재 유휴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앞으로 임시 공연장과 잔디 광장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공연장은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해 성수동 지역의 다양한 기업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근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도 만듭니다. 6월 중 구체적인 구상을 마치고 빠르면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연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향후에 그 성수동 그리고 서울숲으로에서 삼표부지까지 이어지는 연결되는 확장되는 어떤 문화 개념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표 레미콘 부지는 2017년 서울시, 삼표 등 4자 간 협의를 통해 공장 이전에 합의를 이뤄냈지만 부지 활용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삼표 산업이 부지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미래 업무 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업무 지구를 조성하고 기술, 광고, 미디어, 정보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그동안 남아있는 부지를 임시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연장, 잔디광장 조성을 통해 성수동에서 서울숲에 이르는 문화 트렌드를 삼표 레미콘 부지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방치된 쓰레기와 주차, 흡연 문제는 이웃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곤 하죠.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동네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반응 어떨까요? 양진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강북구 번동의 빌라관리소 매니저로 활동 중인 심상수 씨. 자전거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작은 쓰레기 하나까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재된 것이 조금씩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서로가 같이 동네를 같이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좋은 거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아주 그 좋은 그 의식이니까 그런 걸 작은 아주 조그만 거라도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참 재밌어요, 그게. 골목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고 빌라촌 곳곳의 쓰레기장들도 말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촌 문제를 매일 관리할 사람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모습입니다. 아무나 막 갖다 버리거든요, 쓰레기를.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있고부터는 주의도 살핀 것 같고 함부로 갖다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빌라촌 주민들을 위해 강북구가 올해 처음 추진한 빌라관리소. 주야간 3명의 매니저가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주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그 관리 주체가 없는 빌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한 간단한 뭐 전등 수리한다든가 그런 수리 부분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강북구는 번동의 관리소 시범 운영을 토대로 운영 구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출발을 했고요.
금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강북구 번일동 지역에 한 곳을 만들어서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높아서 내년에는 수유동과 미아동 지역에도 관리소를 추가로 연 것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단순 쓰레기 정리 업무 이상으로 관리소 기능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을 업사이클, 우리말로 새활용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재활용을 넘어서 자원 선순환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어린이를 위한 환경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쉽게 사용하고 더 쉽게 버려지는 비닐봉투가 금세 그럴싸한 드레스로 변신합니다. 머리 장식과 모자는 버려진 천으로 만들어졌고 치마 장식, 허리띠는 흔히 찾을 수 있는 포장지 끈이 활용됐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버려졌던 그 쓰레기도 한번 다시 볼 수도 있고요. 이걸로 새로운 장난감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봉구에서 하루에 쏟아지는 양말 관련 폐기물은 약 3톤. 양말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폐기물, 양말목은 머리핀과 머리띠로 재활용됩니다. 지나가다 보면 양말 공장, 지나가다 보면 양말 판매하는 곳. 근데 그 양말 공장에서 그렇게 많이 제조를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양말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공예가가 저게 공예 재료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양말목 공예가 시작되었죠. 디자이너와 화가, 공예 작가 등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만든 사회적 기업. 직접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재활용품 활용 교육, 또 관련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교육용 키트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 사회적 경제 우수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헌옷이니까 사주세요가 아니라 헌옷인지도 몰랐는데 너무 이쁘고 가치 있으니까 사야겠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생산과 교육에 사용되는 재료는 대부분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이제 업사이클 재료들, CD라든지 안 입는 한복, 청바지 이런 재료들을 저희가 모아서 더 제공함으로써 수업을 조금 더 원활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재활용 제품 생산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관련 업체들도 환경부 지원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재활용과 새활용은 기후위기 시대 꼭 실천해야 하는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민통신원과 이 부분 조금 더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통신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성원 통신원입니다. 예, 성동구 나름대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있다고요? 성동구는 지난해에 성동구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만들었고 해마다 환경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성동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 아이스팩 분리 배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성동구가 커피박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성수동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색적인 카페가 많고 오피스 건물 또한 많습니다. 점심 식사 후 길거리 풍경을 보면 대부분 직장인들이 커피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두를 1년에 15만 통 이상 수입하고 1인당 1.8kg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커피박 배출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업소에서는 커피박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커피박 재활용 사업 담당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커피박이라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1톤을 매립하게 되면 한 338kg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돼서 지구온난화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동구는 2021년 10월부터 그런 커피박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좀 막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커피박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0... 네, 이런 커피박 재활용 사업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업소에서 배출한 커피박을 수거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사업을 말합니다. 커피박을 퇴비로 만드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재활용입니다. 지금은 재생 플라스틱, 재생 목재, 미생물 배터리, 비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커피박이 재생 플라스틱이나 목재가 된다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성동구는 성동구청 책마루에 실물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곳에는 커피박으로 만든 의자도 있습니다. 성동구는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힘을 보태어 준다면 그 성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커피박 재활용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를 짚어보죠. 코로나19 방역용품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소독제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코로나 감염 고위험군이 많은 곳에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는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경로당 같은 곳에는 방역용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같은 것은 이미 소모가 되었지만 소독제가 남아있다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만 소독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관 중인 소독제가 필요 없는 시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구나 싱크대 같은 데 버릴 텐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이런 일을 염려하는 경로당 회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잘 사용했던 그러한 방역 물품들이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게 되면은 쌓여있는 그러한 방역 물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입니다. 이제 그동안 지급돼서 잘 사용했지만은 앞으로 과연 남아있는 이러한 방역 물품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경로당 회장으로서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버려야 될지 아니면 재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보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침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러한 인터뷰를 네, 커피박과 소독제에 대해서 자세히 취재를 해주셨고 그리고 한 경로당 회장님의 인터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취재 어땠습니까? 기후위기는 인류가 살아남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그 까닭을 창작과 비평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앞으로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커피박을 재활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제품을 구입하는 시민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재하면서 저희 집에 남아있는 소독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손소독제와 분무용 소독제가 있었고 소독 티슈까지 있었습니다. 사용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로당 회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지침 같은 걸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동구의 커피박 재활용 사업과 방역용품으로 남은 소독제 처리에 대해서 서성원 통신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의 서울 소식 위클리 서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서는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배수관 역류로 뚜껑이 열린 맨홀에 추락한 건데 이후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HCN 박상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흔하게 보이는 수많은 맨홀. 문제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이 맨홀들이 그야말로 지뢰로 변한다는 겁니다. 철제 뚜껑 무게가 보통 40kg이 넘지만 많은 비로 배수관물이 역류하면 수압을 이기지 못한 뚜껑이 튕겨나오고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지난해 8월 8일. 서초동 빌딩 앞을 지나던 남매가 맨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목 현상이 생기든가 보통 우리 맨홀 해봤자 직径 1m도 안 되잖아요. 그게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지간한 맨홀은 다 수압이 걸리면은 다 들어 올릴 수 있다. 폭우 속 비극적인 맨홀 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나온 대안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멍을 막는 겁니다. 맨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초구는 가장 먼저 침수 취약 지역과 하수도 상습 역류 지역 1,500여 곳에 철제 구조물로 된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제 몸무게가 80kg가 넘는데요. 이렇게 추락 방지 시설에 올라가 발을 굴러도 빠지지 않습니다. 배수관 역류로 혹시나 뚜껑이 열리더라도 물이 통하도록 한 철제 구조물이 빠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맨홀 뚜껑이 열릴 수는 있지만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최소한의 사람이 빠지는 일은 없게 그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상하수도 맨홀은 62만 개가 넘고 이 중 하수도 맨홀만 28만 개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침수 취약 지역부터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우선 설치 중입니다. 현재까지 1만 개 정도가 설치됐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보증금 편취와 깡통 전세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보증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고통 얼마나 클까요? LG엘로비전 손송혜 기자가 이들을 만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A씨는 2년 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는 임대인의 약속을 믿고 은평구 응암동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은 2억 9,300만 원.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은 돈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시가 나온 직후에 바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진행을 했는데 3월에 입주를 하고 나서 6월쯤부터 연락을 드렸는데 해주겠다 얘기를 하셨다가 임대인의 신용불량으로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집주인 앞에선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판결문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집주인은 구속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고민 끝에 집을 떠안기로 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갔지만 전세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소유권 이전 가등기권이 설정돼 있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저희 몰래 가등기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답답하게 살지 말고 그냥 돈을 우리한테 갚고 니네가 소유권을 받아가라. A씨는 전세 사기를 의심하고 임대인과 가등기권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해결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지해서 당한 걸 나라에서 왜 갚아주라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다 알고 미리미리 대처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착실하게 다 준비를 해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은평구 역천동의 한 빌라. 이곳에 사는 B씨는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습니다.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대인 초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발급받을 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선언된 걸 모르고 있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행 청구 거절을 했어요. 집주인의 사망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류된 겁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을 직접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연락이 닿은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에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네 아빠가
사업자가 명의 빌려주면 뭐 돈을 준다고 뭐 해가지고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경매로라도 집을 떠안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라고 인정받기도 어렵고 가족도 연락이 잘 안 돼서 상속 그 포기 이런 거를 제가 받을 수도 없고.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안에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면 전세 보증 사고로 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기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200여 건입니다. 이 중 160여 건이 은평과 양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역시 1년 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임차권 설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진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올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한 학기도 안 다니고 휴학한 학생이 200명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의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휴학을 결정한 걸로 추정됩니다. HCN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입학한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곧바로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모두 225명, 전체 신입생 3,606명 가운데 6.2%나 됩니다. 1학년 1학기에 휴학하는 이른바 신입 휴학생은 지난 2019년 70명에서 4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공대와 자연대 등 이공계 학과의 경우 그 비율이 7.5%로 더 높아지는데 대부분 의대나 치대 입학을 위해 재수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일단 한번 갔다가 이제 보험용으로 이제 결국 이제 그만두고 되면은 가고 아니면은 그냥 붙었던 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학부모의 90%가 자녀의 이과 진학을 바라고 이 중 절반이 의대 진학을 원한다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최근 의대 선호 경향은 두드러집니다. 그 대치동 쪽이나 이런 또 그 도곡동 이쪽에서는 지금 초등반부터 그 의대반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사회 현상으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같은 휴학 풍토가 다른 수험생들의 기회를 뺏고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등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면 좋겠다. 나는 애교심 갖고 잘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메디컬 연구를 다른 건데 이런 얘기 많은데 상당수 대학이 1학년 1학기 휴학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울대의 경우 별다른 학칙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의대가 블랙홀처럼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휴학 제한 원칙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학 제한이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거란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면서 해결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여기 둘째 딸 채원이 친구 예린이, 설아까지 같이 자주 오는 친구들이에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주말마다 어디 가려고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딸이나 친구들 데리고 롤러장에 매주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조금 재밌는 거 가르쳐주고 싶고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낯설고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엄마가 있고 딸이 있으니까 조금 든든하죠. 같이 오면. 그리고 이제 또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때 어릴 때 타면서 들었던 음악들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탈 수 있다는 어떤 추억에 젖은 거죠. 옛날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타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너무 있어서 타고 또 마음 맞는 또 나이대도 비슷한 친구들하고 같이 타다 보니까요.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춤을 좋아하는 씩씩한 18 고등학생 소희. 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 하청 아니고? 여기다가 졸업을 앞두고 사인하시고.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된 소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팀장 이준호입니다. 지효 씨. 그냥 봐. 금방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공인중개사야? 취업 교육이라고 봤더니 화장시키고 앉았다.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 그 현장 실습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대학병원 인턴십 같은 건가 했어. 실전에서 기술을 배워야만 완성되는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체 콜센터 통틀어 우리 팀이 꼴찌죠. 특히 여기 김소희 씨. 하지만 생각과는 다른 현실에 점점 지쳐만 가는데요.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반면 형사 유진은 소희의 사건을 조사하다가 새로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언젠가 마주쳤던 두 사람의 이야기. 영화 다음 소희입니다. 네, 5월이 지나고 이제 6월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고 장마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비 피해 없어야겠지요. 철저한 대비만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